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불평등 시리즈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불평등 시리즈는 리디 셀렉트 아티클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리디 셀렉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윗댓글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전 세계적인 불평등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은 전 세계 지니계수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지니계수란 사회의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한 도구인데요. 1이 됐다. 이거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회. 끔찍합니다. 또 0이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은 사회. 이것도 끔찍하죠.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상당히 평등한 사회. 북유럽 국가 정도 되면 한 0.2 정도 레벨에서 움직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들, 남아공이라든가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0.6 레벨 정도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참고로 한국 궁금하시죠? 한국은 대략 살펴보면 0.3534 정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왔던 그 숫자가 OECD 통계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는 개도국들이지만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좀 불평등한 편에 속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한국보다 더 불평등한 나라는 0.38, 0.39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잘 살지만 불평등한 나라.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거의 0.2 초반까지 떨어지는 나라들도 세상에는 좀 존재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0.2에서 0.3 사이에 분포하고요. 그 이상은 한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들이 거기에 분포하고 그 이상은 신흥 개도국들이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되죠. 지금 불평등 상황은 관심 없고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한 해법이 다음 그림이 되겠는데요.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진위계수의 흐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통계는 앞에 있었던 OECD 통계와는 다르게 바로 세계은행, 월드뱅크 통계가 되겠는데 재밌죠?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돼서 0.44 정도까지도 미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했었죠. 그러던 게 2008년 올림픽 지나가면서부터 급격히 떨어져서 최근에는 0.38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파란 점선은 미국인데요. 파란 점선 미국은 1970년대만 해도 0.34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는 0.38, 0.39 수준까지. 결국 미국은 불평등해지고 중국은 평등해지는 개도국과 그리고 선진국의 불평등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제기됩니다. 선진국은 불평등해지고 후진국, 신흥국은 평등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세계화의 거대한 충격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1988년 당시 세계의 인들의 소득을 1%, 상위 1%부터 시작해서 하위까지 쭉 백분위로 나눈 다음에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소득이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얼마나 실질소득, 물가를 감안한 소득이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상위 최 1%,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탑 1%의 소득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실질소득이 65% 늘었는데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세계 소득 상위 1%, 5%, 10%, 20% 그룹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거나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여기가 누구냐? 선진국 중산층, 중하류층들이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의 상위 1%, 0.1%의 소득은 굉장히 늘었는데 선진국들의 중류층, 하류층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고요. 반대로 그 옆으로 가면서 소득 상위 75%, 70%, 60%로 가는 요 계층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새 경제 발전을 열심히 한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상류층들입니다. 바로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 상위 계층들이죠. 이 사람들의 소득은 거의 60에서 70% 이상 늘어나서 세계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이 여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중국이나 인도처럼 제조업을 육성해 나가고 또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아웃소싱들을 잘 받아들인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득 증가가 전체 70% 이상씩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중하류층들은 몰락했을지 모르지만 신흥국 저개발
국가의 소득은 굉장히 늘어나서 세계는 대단히 평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선진국 1%를 제외한 나머지 90%, 선진국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들은 왜 소득이 별로 안 늘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그림이 되겠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 선은 기업들의 마진, GDP 대비 기업의 이익을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늘었죠? 빨간 선은 뭐냐? 미국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질 노동비용, 단위 노동비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임금 상승률에서 생산성 향상률을 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비용이 되겠죠. 이 체감 비용은 어때요? 거의 늘지 않고 최근 들어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의 못 사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노동력 공급, 미국 같은 경우는 멕시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임금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또 미국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노조나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서 임금 올려달라 그러면 너 임금이 싼 인도나 중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공산품들이 수입되면서 이 국내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에서 제조업에서 생산되고 있던 그런 공장들이 망한 것도 중산층, 중하류층의 삶을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결국 1988년부터 시작된 거대한 사회주의권의 몰락, 천안문 사태, 그 뒤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 같은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서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제약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막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동유럽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몰려든 것, 중국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 것들이 세상의 다양한 현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완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밌죠?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리디 셀렉트 아티클에서 계속 연재될 것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리디 셀렉트를 그동안 이용 안 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리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들을 활용해 보신다면 제 글도 보고 아티클에 있는 제 글을 팔로우하시면 계속 글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의 글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